돈을 생각하다 3편. 자산 형성, 지속성이 다양성을 이긴다. 얼마 전에 나는 아주 똑똑하지만 약간은 별난 변호사와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철학적인 대화를 나눴다. 돈을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0과 1, 흑과 백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당신은 이미 내 논제를 알고 있다. 누군가에게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 즉 안전, 행동 반경, 삶의 질을 의미한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돈 자체가 목적이 된다. 돈을 통해 자기 표현, 지위, 명성, 영향력을 내보인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투자하고 지출하는 방식에 끼치는 영향을 잘 나타내준다. 또한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문제는 구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0과 1로 나누기보다는 비교 범주를 나눠둔 것에 가깝다는 점이다. 나의 대화 상대였던 변호사는 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3천만 유로를 갖고도 5천만 유로를 가진 자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1,500만 유로를 가지고도 1,000만 유로만 있는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전자는 언젠가 파산할 것이고 후자는 잘 살아가겠죠. 액수가 너무 큰 것에 신경 쓰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 변호사의 분류 기준도 생활 방식, 가치, 인간관계를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나는 한 달에 1만 유로가 넘는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돈은 누군가에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나 한 달에 5천 유로만 버는 어떤 사람은 1,000유로 단위까지 저축을 한다. 내가 어렸을 때 충분한 수입을 벌면서도 6식구를 위해 한 달에 500마르크 이상을 식비로 쓰지 않는 친구의 부모가 있었다. 만약 우리 집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면 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다. 이미 내가 말했듯이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가 돈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 돈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의 생각은 대개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탐욕스럽다 또는 속물 같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근검절약한다, 행실이 올바르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쓸데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리 행동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자기 기준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도덕적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잣대로 타인을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나부터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기에 타인의 생각을 멋대로 비난하기 힘들다. 아마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처럼 합리적인 저축률과 적절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견해도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그렇다고 나쁠 건 없다. 분류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없다. 그러나 저축률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소득 수준 이상으로 소비를 하며 산다면 노년에 사회보장 제도에 의존해 살아가는 현실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높은 저축액을 목표로 삼으면 당신은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져 사는 일도 포기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비극적이다. 최소한 당신이 배우자, 아이, 부모님을 책임지는 입장이라면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생의 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쉬운 절약법. 당신의 삶의 질에 너무 지장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합리적인 저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 좀 우스꽝스럽지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가계부를 써라. 앱을 사용해 전자기록을 남기거나 필기하여 메모를 정리할 수도 있다. 특히 여러분이 나처럼 너무 많이 지출을 하는 편이라면 나는 구식 방법이 교육면에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지출 명세가 훨씬 현실적이고 납득가기 때문이다. 고정비, 음식, 의류, 레저, 외식, 선물, 건강 등 다양한 지출 범주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매일 밤 지출한 금액을 해당 란에 적어라. 매주의 말과 매월 말에 합계를 내보자. 돈이 모두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었는지를 자연스레 생각하기 시작한다. 낮에 터무니없는 소비를 하면 저녁에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를 절제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당신이 소비를 즐기는 타입이라면 가계부에서 지출 범주를 미세하게 조정하면 된다.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분야는 따로 정리해둘 공간이 필요하다. 미리 예산을 짜두고 소비하면 실제 지출이 추정한 지출과 차이가 날 때 놀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가계부를 쓰면서 절대 자신을 속이지 말라. 통제 불가한 엄청난 지출은 거의 없다. 대부분 소액의 충동 구매가 쌓여 지출 내역을 채운다. 외출을 할 때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꼭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물건이 보이는가? 친구에게서 작은 카탈로그를 받아보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할 때도 있다. 옷을 구매하는 일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로 간단하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을 휴대폰에 메모해두라. 3일 후에 다시 목록을 꺼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구매해도 좋다. 그러나 많은 경우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물건들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렸음을 깨달을 것이다. 합리적인 저축률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인간은 소득과 향상된 생활 수준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인간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빠른 속도로 사라진다. 안타깝게도 행복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다. 더 행복해지려면 더 큰 자극이 필요하다. 나는 대학 신입생 시절에 친구들과 소고기 통구이 바비큐를 했던 적이 있다. 우리는 바비큐에 적합한 소의 품종, 반찬, 어울리는 맥주에 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리고 누가 도매시장 출입증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다. 요즘 나는 2주에 한 번 정육점에 가서 친구들과 먹을 질 좋은 스테이크 고기를 산다. 필요 이상의 수고는 하지 않는다. 당신의 급여가 인상되면 저축 항아리를 넓혀가며 동일한 효과를 저축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저축 준비 단계를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더불어 이 효과는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하기 전, 대학생과 청년 시절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어쨌든 저축에 익숙해지려면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면 투자를 할 때도 모든 것이 관리하기 편해진다. 월 소득이 늘어나면 투자형 계좌에 설정해둔 자동이체 금액을 올리기만 하면 된다. 소득이 변동되는 즉시 자동이체 설정액을 변경해두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소비용 항아리에 들어가는 금액도 고려해 저축을 한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며 당신은 직장에서 성공하길 원한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인색해지지 말라. 장기적으로 저축률을 높이겠다고 목표 금액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언젠가는 초반에 선택한 저축 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워진다. 돈을 모으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단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해도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무작정 저축한다. 정기저축을 통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있다. 소문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결과는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하기 힘들다. 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보도 셰퍼는 책 보도 셰퍼의 돈을 통해 전형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 7년 안에 100만 유로를 저축할 수 있는 간단한 2가지 방법이 있다. 가능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거나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다. 먼저 한 달에 1000유로를 저축하기로 하겠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달성 가능한 기준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 달 저축액 1000유로로 시작해 100만 유로를 모으려면 7년간 변함없이 70% 이상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해야 한다. 암호화폐 시스템을 굳게 믿는 텔 아비브 해변 카페의 웨이터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이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거금을 모을 수 없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더 많이 저축하는 것뿐이다. 2,500유로를 저축하면 45%의 수익률이 필요하고 5,000유로를 저축하면 25%가 필요하다. 한 달에 9,500유로 이상을 저축하고 자본시장에서도 단 한 번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최소한 7%의 수익을 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복리를 활용한다. 과장된 기대나 달성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해도 장기 저축은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하는 매우 유용한 부분이 있다. 바로 복리다. 복리는 현실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강력한 이점이 있다. 복리 혜택을 누리려면 저축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매월 500유로를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된 수익률은 4%다. 보도 셰퍼 이론에 따르면 7년이 지나 구매력이 48,000유로 이하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본 수치다. 그리고 수익률 4%에서 13%를 약간 초과하는 이자와 복리를 받으려면 나머지는 저축, 즉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 넣는다. 20년 후 달성한 액수는 약 18만 2천 유로가 된다. 이 금액 중의 3분의 1은 이자와 복리로 만들어낸 금액으로 이미 3년 전 연간 이자 수익을 초과할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총 35년을 버틴다고 가정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결국 45만 1000유로 이상의 저축을 할 수 있다. 45만 1000유로 중 절반 이상은 이자 수익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자 수익을 내면서 저축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 계좌로 유입시킬 수 있다.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용시킬 ETF 저축 계획만 있으면 된다. ETF를 활용한다. ETF 상품으로 돈을 모으려면 주식과 채권 구성 요소를 활용해야 한다. 일단 저축에 적합한 ETF를 찾은 다음 이것을 포함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포트폴리오가 2개 이상 ETF로 구성된 경우 투자 가치가 가장 큰 ETF 2개만 남겨둔다. 투자 구성 요소의 가중치는 투자 시장의 사정에 따라 지속해서 변동되며 서서히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번 리밸런싱에서 간단히 보상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저축한다면 계좌 이체를 3개월마다 진행해서 증권 계좌로 돈을 옮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거래 비용에서 몇 유로씩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므로 이체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를 찾거나 시기를 조율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돈을 모으기도 전에 최적화할 방법부터 찾는 것은 찬물에 뛰어들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망설이는 행동과 같다.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벌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도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 일단 시작하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ETF 2개가 포함된 투자 포트폴리오에 저축 계획 하나만 있으면 그 이상은 필요 없다.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멀리하라. 당신이 세운 저축 계획을 따라 돈을 모으는 행위 이외에 또 다른 투자 행위는 과할 뿐더러 유해하기까지 하다. 특히 독일인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은 오랜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하는 데 매우 부적합하다. 저명한 금융 전문가 게르트 코모가 이에 관해 독일인이 가는 가장 잘못된 길을 주제로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인의 잘못된 선택은 연금보험을 통해 저축계획을 세우고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런 상품의 특징은 저축이 주력 상품의 부산물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보험 상품 비용은 너무 비싸고 운영 방식은 불투명하며 비상시에 중간에 해약할 수도 없다.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며 가입하는 보험은 어이없게도 제3자에 대한 보장 책임은 전혀 없다. 이런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쁜 소식은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순수 연금보험 상품이 여전히 재앙과 같다는 점이다. 보험에는 엄청난 관리비와 유통비가 들어간다. 보험 가입자는 일단 약관에 있는 깨알 같은 글씨를 읽다가 지칠 것이다. 보험 취득 비용, 즉 판매 수수료가 처음 1년간 월 납입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보험 해약금이 전체 납입보험액보다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 대략 절반 정도의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만기 이전에 해지되므로 저축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분노만 커질 뿐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장이자는 월 보험료에 대한 이자가 아닌 것도 명심하라. 이자는 소위 관리 비용을 제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보장되는 것이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시된 보증금리에서 일반적으로 약 1%를 공제하고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가입한 보험 상품은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보험사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보험의 낮은 이자율과 높은 비용을 고려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 만약 펀드와 연계된 영미권의 상업보험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산이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 보험사의 상업보험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수수료는 소소한 투자의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대다수의 보험 투자자는 보험사의 거대한 비체계적 위험을 관가한다. 당신이 투자하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당신의 돈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축계좌와 달리 보험증권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 보험사가 파산하면 그보다 규모가 큰 보험사가 인수를 진행하여 투자자의 돈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형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파산하고 나면 남는 돈은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대량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신의 돈은 30년 또는 그 이상 보험회사에 묶일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수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말라. 저축은 목적에 맞지도 않고 투자 측면에서 바라봐도 세금 혜택이 거의 없다. 보험 운영 비용은 언제나 세금 혜택보다 훨씬 높다.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당신이 만약 보험 설계사라면 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를 낼 때 유리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내게 이메일을 보내지 말라. 30년 후 세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면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나도 이론적으로 특정한 개별 보험 상품은 수백 유로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보험을 통해 수익 혜택을 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견뎌야 할 불확실성이 더 높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무소형 오디오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